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먹좀 먹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난주 수목은 완전히 말 그대로 정말 패닉이었는데, 야,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또 일정이 바빠가지고요. 일부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웜의 소통만 먼저 올리고, 2부 신문을 찍은 게 5시 반부터 한 6시 넘어서 신문을 찍는 바람에 2부를 좀 늦게 올렸는데 1부, 2부 또 이렇게 다 2만 회 조회 다 이상 나오면서 참으로 열심히 하시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부, 2부 잘라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게 되면 앞에 웜의 소통 듣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에 또 신문 기사만 보셔도 되니까, 그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웜의 소통에서 한 번씩, 중요한 얘기가 한 번씩 탁탁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1, 2부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하긴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사와 응원의 댓글들 올려주셨는데 거기에는 좋아요만 제가 눌러드리고요. 웬만하면 시장에 관한 질문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년 뒤에 정말 그죠? 이날을 회상하면서 치킨과 맥주, 치맥 한잔하는 그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 저도 행복해 합니다. 그런 우리가 1년 뒤에는 좋아질 거야.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그죠? 되게 불안했던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드리님, 별엄마님, 민미애님, 초록보라님 요즘 계속 꾸준히 출첵하고 계시네요. 부에나라 화수부님, 윤설님, 오나리님, 세종부자님 이렇게 쭉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출첵 잠을 못 주무시고 신문을 읽으시면서 침 흘리는 줄 알았어요. 목론 그 자체였어요. 잠이 보약인데 건강이 걱정됩니다. 네, 정말 그저께는 신문 읽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밀턴의 태양입니다. 해주셨습니다. 태양답게, 그죠? 계속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하신 적 없어요. 모두 피와 쌀이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도 기다려졌는데 딱 올라오니 너무 반갑네요. 호주 골드코스트 가 계시군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제 대신 여행 많이 즐거운 그리고 많은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 보기도 바쁜데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바쁘실지. 네, 정말 바쁩니다. 진짜 월요일이었었죠. 월요일날. 어제? 잠깐만, 어제였나요? 왠지 이제 좀 할 일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웜의 신박을 안 찍은 거예요. 그게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월요일날 새벽같이 월간 전망 자료 만들고 하여튼 정신은 없었죠. 퇴근길 전철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길어도 재미있는 웜의 소통입니다. 하셨고요. 벌써 출첵 5일째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중미 포커스 펀드는 미래세 증권 DC 계좌에서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미래셋하고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의 목소리 들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하셨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렸네요. 코스닥 150 추가 매수 해야 할까요? 좀 반등하면 팔아야 할까요?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네, 그런 말씀 하셨는데 퀀트적으로 보면 짝수해에 코스닥이 박살 났을 때 대체적으로는 보면 9월, 10월 이때가 바닥이 많은데
예, 그때 사서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 이렇게 또 분할해서 팔면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스닥 콘트 전략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또 밀리겠죠. 뭐 밀렸다가 뭐 이럴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내년 5월에서 한 7월까지 들고 갔을 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근데 중간에 이 변동성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수익률, 뭐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그 100억 살 때 코덱스 80억, 코스닥 20억. 코스닥을 또 제가 사라고 한 이유가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그런 장기적으로 가는 연기금 자금들이 이 정도에서는 중소형주 집행해도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이 시장이 빠지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아지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고, 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감사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이해는 가거든요. 저보고 올해도 저는 사실 네, 그 1년 내내 뭐 제 후배들 중에 국민연금 출신들이 많잖아요, 보면. 보면 1년 내내 이 감사받는 감사 자료도 뭐 제출해야 되고, 그 밑에 오히려 주니어 매니저들은 괜찮은데 팀장급 이상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론을 이렇게 싼 가격에서는 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면피하라고. 나중에 뭐 잘못되면 그때 박세익 전무가 뭐 그렇게 면피해도 되잖아요. 그 1200 같은 게 700 이번에 깨졌잖아요. 600 얼마. 근데 코스닥의 그 연봉 차트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항상 이래 짝수에 하반기에 박살났다가 그러고 나서 연말부터 또 홀수에 항상 올라옵니다. 항상. 그 코스닥이 제가 1200 갔을 때 뭐 3000 저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비싸다고. 작년에 10조도 못 벌었던 시장인데 이게 700조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3000을 가면 그게 뭐 2000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옳지 않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나오느냐? 이 코스닥이 PER로는 보면 안 되는 게 바이오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뭐 알테오젠이 어제도 뭐 라이센싱 아웃 뭐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또 전부 다 허당은 아니거든요. 그냥 최근에 이제 센티멘트가 많이 3월 달에 그 코스닥 무슨 액티브 ETF 그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좀 쏠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후유증을 이제 충분히 겪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바닥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싶다, 그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도 20억, 코덱스 200도 80억. 굳이 코스닥을 제가 일부러 사라고 했던 이유도 이 가격에서는 사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착한 가격이다 라는 의미를 했고요. 이제 뭐 또 거의 800 다 됐는데 여기서 뭐 사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제 쌍바닥 만들러 빠져주면 뭐 700 이하에서는 사면 먹죠, 사실. 이런 게 이 웜의 소통에서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좀 꿀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웜의 심박도 듣고 하이라이트 다시 들어도 색다르게 좋네요. 저도 제가 얘기한 제 영상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마치 박세익 전무라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하는 본인인데도 박세익 전무가 뭐라고 하지? 굉장히 그 역사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논리가 좋잖아요. 이거 뭐 자화자찬이 되는데. 하여튼 저도 듣고 있다 보면 몰입해서 듣게 돼요. 세실 님도 연금저축과 IRP에 이번에 한중미 포커스 가입하셨군요.
네, 굴럭입니다. 출첵 열기가 대단합니다. 1년 후 치맥값 좀 나가겠네요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코스닥 150이 벌써 30% 이상 났으니까 20억에 30%면 그래도 6억 번 거잖아요. 1년 뒤에 이 치맥값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저께 농담으로 혹시 100억 산 거 물리면 5,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30% 먹은 거 6억 원 챙겨놓고 그래서 1년 후 치맥값 그래도 공짜로 이제 다들 드실 수 있게 확정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투미래 NH는 한중미 포커스 언제쯤 계약 진행하나요 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이 독점 판매만 풀면 어느 증권사에서나 그게 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펀드 상품은 증권사에서 아마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8월 9월이니까 하여튼 추석 지나고서부터는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정어린 조언을 잘 새기겠습니다. 지피지기 어제 말씀드렸던 이 지기가 안 되니 자만하게 되고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노후에 현금 흐름 만드는 게 목표인데 두렵고 어렵네요. 변동성 큰 한국장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번이 정말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이번에도 큰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난이도가 되게 높은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이 어려운 시장을 한번 잘 무난하게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겪는 게 초유의 변동성 사태긴 해도 그렇게 뭐 이게 9.11 테러 터졌을 때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그리고 22년도에 페드가 계속 금리를 쳐올리면서 그냥 찍어 누를 때, 그럴 때의 공포에 비하면 사실 큰 공포는 아니라고요. 술은 못 마셔도 내년을 기약하며 출첵합니다. 네. 사실 저도 유명한 비주류파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검도부 했었는데 그 검도부 선배들이 술 좋아하시는 선배들도 많았지만 안 먹었습니다. 못 먹으니까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첫 MT에서 월미도 쪽으로 2박 3일 동안 첫 MT 갔다가 딱 요거 막걸리 3잔 마시고 나가가지고 바로 오바이트 했었거든요. 저는 금 ETF와 채권 ETF가 있는데 그거 팔아서 코스피 사야 할 때인가요?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전무님이 잘 찾아보면 있다고 하셔서 생각해보니 채권과 금이 있네요. 그렇죠. 금하고 채권. 제가 금도 그냥 금 ETF 사시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 뭐 주식 매도시 딱 팔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하고 이번에 뭐 채권 여러 개 한 6%, 한 9% 물려 있는데 이런 신분 많았거든요. 이랬을 때 주식이 40% 빠졌잖아요. 40% 빠졌으면 10,000원이 6,000원이 갔는데, 뭐 9,200에서 5,200 갔는데, 이래저래 하여튼 7,500원 회복할 겁니다. 그럼 7,500을 회복하면 6,500에 사서 7,500, 1000포인트만 먹어도 그것도 뭐 15%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 ETF, 채권 ETF 이 마이너스 6% 난 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본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 주식 ETF는 이런 거 사서 만회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한 마이너스 5% 언저리로 손해나 있는 것 이런 거를 잽싸게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옮겨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금이나 채권이나
좀 이렇게 에셋 얼로케이션을 그죠? 자산 배분을 해 놓는 거거든요. 네. 아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저희 고객분 중에 아니 이번에 뭐 회사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100억 샀다더니 왜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이거 왜 탈탈 털어서 안 샀냐 그러면서 굉장한 이제 좀 컴플레인 전화가 오셔가지고 해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 없었을 건데 했더니 그 현금 3% 있는 거 왜 이걸 다 안 썼냐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 보면 1년이 되면 성과보수 또 청구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식을 99.9 이렇게 채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현금을 갑자기 좀 출금하셔야 되는 분들 성과보수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번 돈으로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번 돈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3% 정도로 여유를 항상 어느 정도 갖고 가는데 그 현금을 틀어서 왜 뭐 주식을 안 샀냐. 고객 주식은 뭐 방치하고 있느냐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되게 뭐 어필을 강하게 하셨다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해지하셨다길래 이게 이 고객분들하고 아니면 미래의 고객 되실 분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 가족들 그리고 모임에서 친구들 회사에서 모든 분쟁은 소통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소통을 위한 채널로 웜의 소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작용도 있구나. 이렇게 소통을 해드리고 여기서는 주식을 사도 되는 저희도 저희 회사 자금을 네, 그렇게 100억이나 투입해서 저희는 여기서 주식 사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한테는 그 현금 3% 갖고 있는 거를 왜 그것도 왜 털어서 안 샀냐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가끔씩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게 낫는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큰 대의를 또 포기하면 안 되죠. 네. 벌써 5일째 출첵이네요. 매일 영상 시청은 하는데 계좌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계속 질렀는지 그때는 욕심에 미쳤었나 봐요.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써보시라고 했잖아요.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샀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만들어낸 이 거품, 뭐 하이닉스가 돈 복사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포모를 야기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뭐 다른 사람을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얘기. 우리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그런 얘기들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뭐 나스닥은 신이고 하이닉스가 신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난무할 때 분명히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에서 만들어진 평가 이익이 실제 내 돈이 아니에요. 실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을 내줘도 되나? 네. 그랬을 때는 얼른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설사 이익 실현을 못해서 다시 많이 사라졌어도 그 변동성에 의해서 그 과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미련은 가지시지 마시고 대신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또 과열이 되면서 큰 수익을 내줄 때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언제 그런 보너스, 엄청난 보너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 보너스를 계좌에 넣어줬는데 챙겨야죠. 나는 다음에는 어떨 때 이런 큰 보너스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챙기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가 그때 욕심에 미쳤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계좌의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평가손인 거잖아요. 평가손. 내가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을 착한 가격에 샀냐 비싼 가격에 샀냐 요 차이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은 뭐죠?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우상향인데 이러면서 올라가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좀 나쁜 가격에 사서. 근데 지금 평가손이 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을 샀으면 또 나중에 또 올라오잖아요. 좋은 기업인지 나쁜 가격인지 착한 가격인지 모르시다 보니까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이제 무섭고 올라가도 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근데 좋은 기업을 사셨다면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주린이라 최근의 장을 경험하며 주식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말씀 들으면 마음 다잡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손해도 많이 하고 욕심 버리고 저만의 투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쉽게 돈을 못 벌게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모든 세상의 이치입니다. 축구 선수로 살아가든 야구 선수로 살아가든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처음 딱 시작하셨다가 이런 경험을 하신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앞으로 30년, 40년 주식하셔야 되는데 좋은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 여기서 많이 꺾이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올해만 그래도 큰 욕심 안 부리고 가장 간단한 원칙. 그냥 일단 좋은 기업만 해. 그 다음에 과열되면 팔고, 싸지면 무조건 사. 그냥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이 시장에 계속 오래 있으면 돼요. 싸져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져도, 더 떨어지면 혹시 장롱송에 혹시 동전 남은 거 없나? 그것까지 탈탈 털어서 사면 되고, 그러고도 더 떨어지면 보험을 깨서라도 살까? 그런 거죠, 뭐. 좋은 자산을 착한 가격이 되면 될수록 비중 늘리고, 너무 나쁜 가격이 되면 좀 비중 좀 줄이고. 호주 브리즈번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송777님. 저희 웜의 신박이나 모닝브리프를 80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님의 그 가요 무대, 거기 보면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 가요 무대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그 오프닝 코멘트가 이상하게 약간 가슴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해에서 그때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거죠. 우리가 중동 오일 쇼크 때문에 기름값이 쳐올랐을 때 그때 중동 가서 중동 건설 붐이 있었고 그거보다 못 살 때 60년대는 독일 가서 광부하고 간호사 하면서 돈 벌어왔고 그리고 80년, 90년 할 때마다 지금도 해외 동포 분들이 많으시지만 거기서 이제 눌러 앉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모국어로 듣는 이런 방송이 얼마나 이래 좀 또 도움이 돼야 되고 그죠? 또 이 외로운 마음을 좀 함께 하니까 더 좋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주식 투자는 외로운 게임인데 그래서 참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걸 데이터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무님 하루가 모자라면 이틀 동안 해요. 출첵합니다. 27년 치맥 모임 꼭 참석하겠습니다.
주식한 지 8개월입니다. 마이너스 난 계좌를 보면 무섭지만 오를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늘 채슬리 와서 마음을 달리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댓글도 달아봅니다. 네, 최인경 님이시네요. 또 한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면 좀 또 마음가짐이 또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미션 임파서블 그런 데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엄청나게 미션 임파서블 해 보이는 그런 미션을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게 가능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일당백으로 싸워야 될 때 그런 300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그러죠 대장이 Are you in or out? In or out? 했던 것 같은데 in or out 그러면 이제 또 옆에서 다들 막 눈치 볼 때 I'm in 하면서 나도 함께 하겠다. 약간 출첵 댓글 쓰실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저도 출첵. 생각보다 우리가 소소한 변화에서 인생이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국어, 전과, 참고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주제와 소재가 뭔지 그런 거 막 하고 있을 때 국어 선생님이 딱 제가 보통 이제 앞에서 가장자리 많이 했는데 국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어 공부가 아니라고 신문에 좋은 칼럼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오는 신문 그때 부산일보에서도 조선일보의 만물상 같은 그런 칼럼이 항상 첫면에 보면 제일 밑에 광고가 있고 그 위에 딱 이렇게 컬럼이 있었는데 그거 읽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시사성 있는 얘기를 과거의 역사나 동서고금의 그런 역사적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그렇게 딱 제시를 하는데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그거 안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되게 깊게는 몰라도 약간 얇게라도 많이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구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오늘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물려있는 주식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니 기분은 좋은데 지난주에 산 주식은 사자마자 평가 손실이라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는 왜 샀었죠? 2년 전에 사실 때나 지난주에 산 주식이라 다른 주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산 거 아니신가?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섹터의 주식이긴 해도 왜 2년 전에 또 왜 지난주에 산 주식은 또 물리지? 또 2년 동안 물려있던 주식은 왜 지금부터 또 움직이지? 그죠? 주식보다 박세익 극렬히 응원하는 1인입니다. 했더니 세실님의 매니아님 박전문이 매니아시군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 고려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금리는 한국 시장에 영향이 적을까요? 주린이가 보기에는 이번 하락이 복합적이지만 반등을 제한하는 건 금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금리가 뭐죠? 결국은 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은요.
중국의 금리 정책하고 페드의 금리 정책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리가 유동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월 50조씩 경상수지 흑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조금 움직인다고 금리를 움직이면서 파장되는 유동성보다도 수출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통해서 뭐 집값을 잡겠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동산뿐만 아니죠. 모든 물가 상승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찍어대는 달러 때문인 거예요. 달러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 주택을 가지고 그 처음만 그 장기 뭐 공제를 해줘야 되지.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고 옮겨갔을 때마다 왜 계속 혜택을 주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사는 한 집이 물가만큼 올라가는 거죠. 물가보다도 약간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데 사실은 보면 물가가 간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갔는 데다가 우리 어릴 때 하면 자꾸만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어릴 때 그 회수권 15원이었잖아요. 15원. 10원, 15원이었잖아요. 지금 1,500원 한다고 지금 버스 회사들이 완전히 뭐 떼돈 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옛날에 짜장면값 뭐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 8,000원, 만 원에 판다고 해서 중국집들이 뭐 떼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는 그 세금을 매기는 게 안 그래도 물가 상승분을 세금으로 절반을 툭 치면 집을 사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애 첫 집이든 첫 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면서 한 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라도 그걸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그런 게 보면 뭐 들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래 한 번만 혜택 주면 되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내가 80년에서 85년까지 집을 샀다고 한 번에. 그래서 좀 다른 아파트로 옮겼어요. 가족들이 애들이 커가면서 집을 큰 평수로 늘렸다 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85년부터 2020년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첫 집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두 번째 이사한 집에 대해서 혜택을 안 준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보면 근원적인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이 원인이 이 페드가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우리 20, 30대에서 생애 첫 집을 80%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30대, 40대 가면서 집값이 언제 떨어지나 해가지고 기다리려고 샀더니 안 떨어지잖아요. 그 많은 부동산 비관론자들이 무슨 탓 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이걸 집값을 잡겠다. 아니 페드랑 뭐 일본이랑 유럽이랑 그렇게 기축통화국들이 돈을 찍어내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그걸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양복 만드는 회사였는데 망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93년에도 그때도 30만 원이었고 지금도 30만 원이에요. 왜 물가만큼 못 올라갔을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공급이 많으면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뭐 세금이니 뭐니 저는 그것도 저게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모르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한기금 얘기했잖아요. 정한기금 해가지고 증권사 사장단들 해가지고 코로나 때도 뭐 해가지고 그리고 왜 안 샀지? 그냥 쇼잉 하신 건가? 막 폭락장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액션 안 하는 대책 회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죠. 근데 정한기금 이런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수급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놓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은요. 세금을 이때까지 다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세금을 올리는 거 쇼티지 상황에서는 파는 사람의 셀러스 마켓이잖아요. 그죠? 쇼티지면 파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지금도 뭐 반도체도 제발 좀 주세요. 셀러스 마켓이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의 비용이 늘어나요. 파는 사람의 비용이 늘어나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올라가서 죄송한데 이 유리 활정료를 붙이겠습니다 하면서 비행기 항공료가 올라가죠. 근데 경쟁이 치열하면 그것도 못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세금을 올리시면 안 돼요. 세금을 올리는 순간 셀러스 마켓에서는 세금 올라간 것만큼 가격이 무조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 찻잔은 아니지만 파장은 있지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큰 영향이 없다. 달란트는 달란트시네요. 별명 잘 짓기. 별주부전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이네요. 목을 스키로 이해가 딱 옵니다. 시장의 변동성. 남편이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네요. 저도 수익이 손실이 되어버리니 뭔가 허무하고요. 그래도 오늘도 공부로 이겨내려 들어왔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쌍욕을 몇십 년 했습니다. 몇십 년 쌍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이구나 하시고 나는 왜 여기서 이랬을까에 대한 백서 써보시고 이랬기 때문에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이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채슬리의 투자도 해보고 공부할 겸 봄, 여름, 가을, 겨울 투자 기법은 채슬리에서 배워가며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거의 다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웜의 신박이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슈퍼맨의 빨간 판스님이 나중에 조기 축구 한번 하시죠 하셨습니다. 네. 일요일날 양재 근린공원 축구장으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그때 오시면 됩니다. 회비 많이 내도 함께하고 싶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채슬리와 함께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댓글로 출첵해야 하는지 모르고 좋아요만 누르고 있었네요. 7년 차인데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복기하고 기록하며 책도 다시 보며 힘든 시기에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장이 좋지 않아 9kg 정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아픈 몸에 집중하며 우울하게 지냈겠지만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하기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불편함도 사라지고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계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계좌가 깎였지만 좋은 주식을 착한 가격에 매수한 만큼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원래 부정적인 편이었던 제가 채밀턴으로 함께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채슬리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가 가정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다님이 꽤 오랫동안 댓글 남겨주시고 네, 그러셨는데 아주 제가 보람됩니다. 제가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미국에서 석사도 했지만 그 공부한 거나 언어 배운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가치는요. 미국에서 유럽 배낭여행이나 이런 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오픈 마인드라고도 하죠.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랑 오픈 마인드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오픈 마인드는 뭐죠? 이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뭔가 담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너무 이렇게 closed mind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예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closed mind가 꽤 많습니다. 근데 positive thinking, 네,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open mind.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위험할 때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을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반대되는 사람 얘기를 유튜브를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은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는데 주식은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저랑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 들어보고 그거는 아닌데 네. 그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도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얘기.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닌데 이제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오픈 마인드, 긍정적인. 그 다음에 하나가 있죠. be kind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동전을 와르르 떨어뜨렸는데 옆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막 제가 떨어뜨린 동전을 막 주워서 저한테 줬다 했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액션. 네. 그러고 살아야 되겠구나. be kind. 그러면서도 열심히 안 했어요. 저는. 열심히 안 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동학개미 서성되는 바람에 최근 6년 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주식이 9천 가는 장도 맞게 되고 네, 열심히 work hard and be nice. 네, 그러면 amazing thing will happen 이라고 했는데 요즘 amazing thing이 너무 많이 제 주변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면서 서로 같이 뭔가 이 주식에 네, 좋은 어떤 토론 문화 이런 좋은 투자 문화 그동안에 보면 다른 데 경제방송 보면 댓글창에 정말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설사 나와 내 포지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온통 보면 우리 채슬리 TV에서 그런 건전한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메이징 띵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서 2부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오늘 밤 침묵을 깨나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책 공개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시장에서 좀 돌긴 돌았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발표할 주주 환원 방안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4일 밤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공시 규제가 해제되는 만큼 이후 발표될 주주 환원책이 최근의 주가 하락세를 반전시킬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 현재 하이닉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3.77% 내린 15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3일 이게 어제 얘기고요. 지난 3일 전거래일 대비 8.73% 급락한
156만 7천 원에 마감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세이고, 오늘은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조금 밀렸네요. 5.77%로 네, 끝났군요. 자, 하이닉스 주가는 7월 30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여전한 메모리 업황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426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5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76%에 이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63조 5,500억이었는데 약 4.7%를 밑돌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가 조만간 주주 환원책을 구체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 키옥시아가 마찬가지로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대규모 주주 환원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입니다. 키옥시아는 최대 8천억엔, 약 7조 2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3대1 주식 분할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해서 3일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5.27%나 상승 마감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공유하겠다고 언급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동안 하이닉스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규모나 시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미국의 증권법상 신규 공모기업은 공모일 이후 25일간 SEC의 제출 서류에 없는 중대한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25일 동안. 지난달 12일 미국 나스닥 ADR을 상장한 하이닉스로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해당 규제는 한국 시간 기준 4일 밤 해제가 되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30일 자사주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한 점도 주주 환원책 발표 기대감을 더하고 있고요. 한동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키옥시아 SPC1 매각 배당 수익과 ADR 발행에 따른 순현금 100조 원 달성 시점이 앞당겨진 점 등을 감안하면 주주 환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며, 메모리 재평가의 핵심은 ADR 상장 자체가 아닌 주주 환원이며 환원 정책이 가시화돼야 장기 공급 계약 LTA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사라고 한 까닭이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확산하고 있는데, 닉스가 주가 200만 원 기준 배당 수익률 2.5% 수준으로 배당금을 상향하고 향후 액면 분할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지만 이 같은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닉스 주주 환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 우리 시장이 충분히 이번에 밸류업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옛날에는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무시당했었잖아요. 네, 무시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꽤 주주에 대한, 주주 가치에 대한 주가가 떨어졌을 때나 여러 가지로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사실 주 SK만 하더라도 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 자사주 자체가 의결권은 없지만 언제든지 백기사한테 넘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용으로 남겨놨었다면 최근에 통큰 자사주 소각 발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이 대주주 일가 중심으로 계속 가업을 승계하는 2세, 3세, 4세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도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래 쓰였다면 앞으로 이렇게 주주환원에 계속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계속 발표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옛날처럼 다시 2,500, 3,000 가는 그런 장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자사주를 47억 사셨기 때문에 뭐 오늘 바로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 좀 머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 회장님 같으면 야, 내가 지난주에 주식 샀는데 이번 주에 발표하면 좀 그렇잖아. 네, 며칠 좀 있다가 발표하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오늘 밤에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키고 바이오 조선 담아라. 한국 증시가 전례 없는 급락장을 마주했고요. 이 28일과 29일 서킷 브레이크가 잇따라 발동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2거래일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것은 처음이고요. 증권가는 이번 급락이 투자심리 위축과 레버리지 축소가 맞물리며 낙폭이 커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만 거센 조정에도 중장기 상승 방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한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낮아진 반면에 기업 실적과 성장 전망은 아직 견조하다는 판단이고요. 증권가는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으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선과 바이오,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황색이 코스피이고 초록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1226이 반토막이 나세요. 네. 자, 이번 증시 급락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빅테크의 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쌓여 있고요.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보다 이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등에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이고요. 그간 시장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AI 투자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지표로 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지난 2월부터 이 점을 강조해 왔는데 당시 에버코어는 빅테크의 12개월 선행 프리 캐시 플로우 합산이 2022년 저점 아래로 내려갔다면서 이를 옐로우 플래그, 황색 깃발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약간 경계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서 빅테크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을 이 레드 플래그, 적색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버코어는 이 경우 주식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투자자들이 이 캐펙스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금을 소진하는, 현금을 태우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서이고요. 여기에 중국발 악재도 겹쳤는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아이숑나 전자기술그룹이 자국산 액침형 심자에서 이 DUV 노광 장비 양산 소식이었고요. 해당 장비는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등에 공급될 예정이고 핵심 장비의 중국 내 조달이 가능해지면 창신의 범용 디램 증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와 전자닉스의 가격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증권가는 악재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역사적 저평가를 가리키고 있고요. JP모건은 7월 29일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추정 주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배수 이 PER이 아니라 P를 프리 캐시 플로우로 나눈 이 지표가 5배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이례적으로 위기 국면 수준 크라이시스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코스피 선행 EPR도 5.1배로 2008년 금융위기 때 6배 정도와 비교해도 낮은 상태이고요. 급락을 키운 수급 부담도 정점을 지났다고 분석을 했는데 JP모건은 해당 보고서에서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의 포지션 정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헤지펀드의 딜레버리징도 약 90%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급락을 키운 기계적 매도와 외국인 매도 압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JP모건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한국 증시의 투자자 포지션은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에 진입했다면서 낮아진 밸류에이션의 기업이익 흐름까지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거든요. PER이 지금 6배 이렇게까지 확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진 거죠. 신세계에서 그 이정재 씨가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죠. 아, 형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하면서. 네. 자, 반등을 이끌 업종으로는 여전히 반도체가 첫 손에 꼽히는데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실적과 성장성을 고려하며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AI 리서치 센터장은 실적과 성장성,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든 부문에서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고요.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도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단순 재고 사이클이 아닌 장기 인프라 수요로 전환 중이라며 반도체의 이익 주도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내 반도체 의구심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가리키는 신호로 가득한데 거품론이 이를 뒤덮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자, 나정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정고점을 웃돌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매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고 최전방 수요인 이 빅테크의 캐펙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반도체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세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쏠림 완화와 순환매 가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본격화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고요.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미 순환매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외 다수 업종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야기했던 이 금융투자 매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7월에는 반도체 제외 전 업종에서 고른 순매수가 전개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신승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며 조정 과정에서 가격 매력이 높아진 업종으로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확산 시점을 4분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강세의 근거는 충분하지만 상반기보다 상승 속도는 둔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저 PBR 종목의 리레이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연내 순환매 국면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반도체가 국내 증시의 이익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매수세가 넓게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김두원 애널리스트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이익 기여도와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주도 업종이 교체되는 광범위한 순환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고요. 이어 순환매가 나타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밸류체인 내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으로 상승세가 선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의견들 볼 때마다 이런 의견들이 보면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 됐잖아요. 네, 지금 이런 AI 인프라 사이클과 이런 거는 그동안 1년 내내 이런 얘기야. 최소 6개월 내내 이런 얘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뭔가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호재로는 돈을 못 법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에 주식을 팔아보면 안 올라갑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에다가 거기다가 고버스 잡아봐야 안 올라가잖아요. 이란 전쟁 터지고 이틀 동안 시장 폭락하고 모두가 아는 전쟁 악재에 주가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자, 국내 증권사 투자 전략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이 반도체 외에 하반기 눈여겨볼 업종을 물은 결과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이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조선과 금융은 각각 3명의 지지를 받았고요. 전력기기 소비재도 2명이 추천했고 특히 조선은 응답자 3명 모두가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낙폭이 컸던 만큼 가격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이고 김학균 센터장은 장기간 증시에서 소외되며 저평가 매력이 커졌고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형주에 잇따른 악재로 특정 종목뿐 아니라 업종 전반의 수급이 나빠진 점에 주목했다며 악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업종 전체에 번지면서 낙폭이 과도해졌다는 판단입니다. 신성진 애널리스트도 단기 낙폭이 큰 가운데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은 선별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표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CMO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과 이 위탁 개발 생산, 이 CDMO 사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금리 불확실성 완화도 바이오 헬스케어 반등 요인으로 거론이 됐는데 김두원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요. 조선은 수주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미 조선업 협력인 이 마스가와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추가 수주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선업 가운데 방산 수주 기대가 남아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재를 주목한 일들도 있었는데 고환율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투자 근거입니다. 고환율 수혜가 소비재 주가에 장기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백화점과 화장품 등 중고가 소비재도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에도 표가 몰렸고요. 금융주는 이익 체력 개선과 저평가가 투자 근거인데 양지환 센터장은 4대 금융지주의 26년 평균 PBR은 0.8배에 불과하고 수익성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하반기 추가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도 은행은 양호한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대감이 유효하다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전력기기도 2표를 받았는데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만큼 전력기기의 성장성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이 밖에 빙산과 2차전지 지수사 저평가 가치주도 각각 1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차전지는 ESS 매출 확대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가능성이 투자 포인트로 꼽혔고요. 지주사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반영이 됐는데 특정 업종보다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목 매매 불안하다면 변동성 장세가 불안한 투자자라면 국외 ETF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데요. 이 박승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고변동성은 반도체 섹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미국 지수형 ETF가 주요 선택지라고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이 VOO를 꼽을 수가 있고요.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여러 종목을 나눠 담아서 이 반도체 집중 위험이 낮고요. 이외에도 기술주 내에서는 이 XLK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담는 IGV를 활용해서 쏠림을 줄일 수가 있고요. AI 테마지만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BAI나 CHAT처럼 시장 변화에 따라 편입 종목을 조정하는 액티브 ETF도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을 한다면 커버드콜 ETF도 활용할 만한 선택지이고요. 커버드콜은 주식이나 지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죠. 주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옵션 매도 대가인 이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커버드콜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약간 뭐 하반기까지 이제 박스에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7,000에서 7,500, 8,000 요 사이에서는 커버드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7,000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 이하도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데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이면 커버드콜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제한적이고 떨어지더라도 콜 매도를 때린 이 복권 판매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집니다. 이 복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하재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미국 배당주 커버드콜 ETF 투자가 효과적이라면서 GPIX, GPIQ는 우선 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SPYI와 QQQI가 매력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네요. 미국도 지금 금리가 4.6이면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커버드콜도 지금은 유효할 것 같아요. 7, 8, 9, 10월까지는 어쨌든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면 네, 커버드콜 네, 괜찮다고 봅니다. 변동성 대응력을 높이려면 액티브 커버드콜 ETF도 살펴볼 만한데 일반 커버드콜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 콜옵션을 매도한다면 액티브형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옵션 매도 비중과 행사 가격, 만기 등을 조절한다네요. 변동성이 높아 옵션 프리미엄이 커질 때는 옵션을 적게 팔고도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 여력을 더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성과 차이가 커질 수가 있고 일반 ETF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많고요. 최근 액티브 커버드콜 ETF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코덱스 200 커버드콜 액티브 등 액티브 커버드콜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뭐든지 액티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 매니저의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커버드콜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액티브 커버드콜 ETF니까 주가 그래퍼가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들어간 거는 이번에 뭐 액티브, 뭐 코스닥, 액티브 뭐 다 지나고 나서 성과는 좋았는지 네,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은행 13년 만에 금 투자 이유는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이 ETF를 활용해서 금 투자를 재개하고요. ETF를 산다고요? 한국은행이 금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13년 만인데,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273억 6천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금은 47억 9천만 달러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요. 현재 보유 중인 금 104.4톤은 모두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은은 2011년에서 13년 총 90톤의 금을 사들인 이후에 추가 매입을 중단해 왔는데요. 11년에서 13년입니다. 요 기간을 한번 잘 봐두시고요. 세계금위원회 WGC 기준 지난 2025년 말 한은의 금 보유량은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나 수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39위밖에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한은이 금 매입에 나선 배경으로 지정학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는데, 정의섭 한은 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중앙은행들 관심이 커졌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고요. 이어 최근 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며 매입 부담이 완화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ETF뿐 아니라 실물 금도 사들여서 매입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인데, 국내 생산 금 매입 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금생산업체와 KRX 그리고 예탁결제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국내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금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가격과 수량 등을 미리 합의한 조건으로 체결해서 장내 호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전 세계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고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인데, 다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만큼 한번 매입하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쉽게 처분하기 힘듭니다. 한은은 실제 매입 시기는 금생산업체의 수출 계획과 한은의 금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금 차트 한번 보고 올까요? 아까 2011년에서 13년에 금을 산 이후로 오랜만에 금을 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때였습니다. 근데 11년, 12년 요때 좀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13년이라고까지 적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때 11년에서 12년 요때 많이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왜 우리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이 적냐라는 그때 요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그 기사에서 답변이 채권은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000에서 5600 최근에 갔었네 보니까 15년에 1045까지 갔던 시세가 5600까지 갔다가 4100이 되어 있습니다. 1000에서 2000 가고 2000에서 4000 그러면 이 10년 만에 4배가 되잖아요. 4배가 되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이 15%씩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금이라는 자산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지 않으려면 금 보유량이 좀 있어야 되고요. 금은 어떻게 보면 외환 보유고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를 들고 있으나 금을 들고 있으나. 근데 이자가 나오지 않아서 사지 않았다. 그때 11년도에 보면. 지금 보면 연평균 15%. 금이라는 자산은 희소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는 아예 그냥 매년 그냥 샀으면 좋겠어요, 매년. 그러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매년 그냥 평균 가격은 되잖아요. 평균 가격에 그래도 사게는 되잖아요. 그랬다가 뭐 정말로 좀 많이 빠지면 좀 더 비중을 늘리고요.
최근에는 지금 고점 대비는 올해 1월 달이었는데요. 고점 대비는 지금 26%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이 20% 증발할 때 외국인만 웃은 이유는? 코스닥이 빠졌는데 올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20% 가까이 증발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동성이 높은 반도체, 바이오, 핵심주에 자금을 집중했고 급등한 종목은 차익을 실현하는 선별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자, 지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에 505조 9천억에서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는 410조까지 떨어졌고요.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보유 주식 평가액은 50조 2천억 원에서 49조 4,854억, 1.43% 줄어드는데 그쳤다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 내 외국인 지분 비중은 9.92에서 12.07%로 오히려 2.15%포인트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1.43%밖에 안 빠졌고 시장 자체는 19%나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늘었어요. 주당 평균 가치 평가에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코스닥 발행 주식수가 16.31%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 보유 주식수는 2.32%만 줄었고요. 또 코스닥 전체 발행 주식 한 주당 평균 시총이 3.16%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 보유분의 주당 평균 평가액은 오히려 0.91% 상승했답니다. 발행 주식수 변동을 감안해 추산하며 외국인은 시장 전체 성과 대비해서 약 4%포인트 이상 앞선 성적을 거뒀군요. 이 같은 성과 차이는 압축적인 종목 교체 전략에서 비롯됐는데 7월 말까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수 매도 대금 합산 851조 원, 매수를 428조 한 8천억 했고요. 매도는 422조 7,754억. 매매를 꽤 했다, 그죠? 이렇게 거래했지만 실제 순매수액은 6조 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6조라도 샀어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를 150조 이상 팔았거든요. 자, 특히 순매수한 종목 872개보다 순매도한 종목 951개가 더 많았는데 이는 비주력 종목을 정리해서 소수 핵심주로 자금을 모으는 선별 매매를 단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에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했고요. 파두, 삼천당제약, 에코프로비엠 등 상위 20개 종목에만 전체 순매수액의 89.2%인 5조 3,642억 원이 집중이 됐고 이들 모두 거래대금 기준 유동성 상위 20%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외국인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 등 주력 업종의 핵심주를 선발해서 사들였습니다. 한편 급등락 장세 속에서 외국인의 기민한 대응도 눈에 띄는데 최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상황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28일에서 30일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았고요. 이후 코스닥이 사상 최초로 3거래일 연속 7월 31일, 그 다음에 8월 3, 4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상승세를 기록하자 3일과 4일 이틀 연속 순매도로 돌아서며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면 다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인은 별로 손실을 안 봤다고 하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참 독사들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코스피 바닥은 6천, NH투자증권 지난주 급등락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지난주 급등락을 두고 코스피 6천선 아래가 바닥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후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증시가 안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년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한국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기록했지만 6,000포인트 이하가 저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빅테크 실적을 통해 클라우드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을 둘러싼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2분기 매출은 42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도 393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8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로 시장 변동성도 점차 줄어드는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3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 강화 이전 7월 30일과 비교해서 약 10분의 1로 줄었다고요. 반도체 기업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낮은 가격에 체결된 이 장기 공급 계약을 감안해서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이 전자닉스의 현재 PER은 3, 4배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고요. 주가가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변수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재무부의 장기채 발행 규모를 꼽았는데 이게 오늘 밤인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는 금리 불확실성과 재무부 장기채 발행 확대 우려가 해소가 되면 국내 증시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3분기에 고용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인데 미국 국채 발행 계획에서도 장기채보다 단기채 발행 확대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또 비슷한 내용의 기사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3대 악재 반영 끝났다. 불안한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 외친 곳은 어딘가. 전자닉스 주가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를 흔든 반도체 관련 우려의 상당수가 업황 전환, 이 피크아웃으로 해석하기에는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인데 NH 아문디 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8월에 하나로 ETF 먼슬리 리포트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급락 배경으로 메모리 가격 우려와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 위협, 세 번째로 중국 반도체 부상을 꼽았는데 다만 이들 악재가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진단을 했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 우려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장기 공급 계약 확대로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가 되면 메모리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거나 적자를 맞을 위험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완만해지는 추세이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가격은 3분기부터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 계약이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메모리 가격 상승 둔화가 업황 꺾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전자는 전체 물량의 약 30%를 이 LTA로 확보했다고 밝혔고 닉스도 주요 고객사와 중장기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AI 투자 둔화 우려인데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회사채 발행과 유상 증자 등이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둘러싼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5대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의 잉여 현금 흐름은 2028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지난 7월 말 이어진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들의 수익성을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표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잉여 현금 흐름 추이 및 전망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역시 국내 반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는데,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이 상당 기간 중국 내수 시장 수요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고요. 이 HBM 기술력에서도 전자닉스 대비해서 2, 3년의 격차가 있어서 향후 수년간 미국 데이터 센터가 창신 메모리의 HBM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을 했고요. 이에 현재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는데, 반도체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된 만큼 전자닉스 주가는 오히려 반등 여건이 조성된 상태라는 거고요. 자, 지난 조정에 대해서는 과열된 투자 열기가 되돌림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철 NH아몬디 본부장은 이번 조정은 특정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수요가 변동성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사상 최대 실적과 견고한 전망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 시점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1부, 2부 좀 길게 이어졌는데요. 워낙 이제 반도체나 이 섹터의 전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8월 5일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